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유하는 인간 세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치유하는 인간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치유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네 가지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치유 자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홀딩, 안아줌. 두 번째는 공감, 엠퍼티. 그리고 세 번째 치유 자원까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acceptance라고 하는 수용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수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상담 서비스를 처음으로 주창했던 칼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문제 아동에 대한 연구를 했다가, 문제 아동은 당연히 정신과 치료를 필요하는 아동이라고만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까 이 문제 아동들이 그렇게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자존감이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이 심리치료를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주로 자신을 찾아왔던 문제 아동들이 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조건부 자기 존재 가치감을 가지고 있더라.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로는 conditional self-worth. 영어가 더 쉽네, 그죠? 컨디셔널한 게 뭐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조건에 따라서 내 self-worth가, 자기 존재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가끔 부모님이 요술 거울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감정을 드러내면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님은 이건 안정적인 미러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그럴 때 힘들긴 뭐가 힘드냐고 그러고 말이죠. 불안하다고 그러면 뭐가 불안하냐고 그러고 다 이렇게 부정을 하면 이게 이 거울에 날 비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게 내 감정을 비춰볼 때. 그런데 이 조건부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가치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조건부적인 양육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가치감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절하게 가치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환경, 이거를 바로 조건부 자기 존재 가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너무 흔한 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칭찬을 할 때는 언제예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칭찬을 너무 받고 싶대요. 부모님이 이제 방송에 나오셨는데 칭찬 많이 해주십니까?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주로 어떨 때 하십니까? 그러면 공부 잘할 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칭찬 아니라고 그래요. 칭찬 아니라고. 그거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그냥 객관적인 평가에 불과해요. 공부 잘했으면 당연히 칭찬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칭찬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행위와 관련된 있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어떻게 받아주느냐의 문제예요. 좋은 칭찬은 이런 거죠. 아들아, 네가 성적이 떨어졌어도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믿어주고 존재를 받아주는 것. 이게 사실 칭찬에 가까운 건데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공부를 잘하면 엄청나게 칭찬받아요. 막 우쭈우쭈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용돈 올려주시고 막 성적 떨어지잖아요. 나가라 그러고 말이지. 너 그렇게 내가 학원을 보내는데 이따위로 공부할 거면 때려치라 그러고 막 너무 달라요. 아수라백작이야 이거 맞지? 예? 그렇게 그냥 그 거울이 이런 요술 거울이 없어요. 예. 이런 경우 많죠 우리 주변에.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란 말 우리가 간혹 쓰는데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칭찬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내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고분고분 말씀을 잘 듣고 그냥 순종적으로 살았더니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엄마 말 잘 들어서 좋다. 공부는 못하지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감정 표출을 하면 너 못된 가중에 어디서 그런 버릇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결핍돼요.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요? 가정 내에서.
그럼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 목소리를 못 냅니다. 늘 양보합니다. 그래서 늘 착한 아이로 살고 착한 학생으로 살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착한 부모로도 살고 착한 배우자로도 살 수 있는 거죠.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아무리 자신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해도 순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유기나 요즘에 학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정폭력의 피해 아동들,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 이런 분들을 보면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아이대로. 엄마 마음에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엄마 아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중독의 피해를 입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본인 자신도 어린 시절에 그런 폭력의 피해 때문에 사실 회복되지 못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아이에게 전혀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아이들이 바로 프로블럼 차일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로저스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칼 로저스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아동을 그 치료 세팅에 들어오면 환자라고 불렀거든요. 페이션트라고 하는 말로. 이거 부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장 페이션트라는 말부터 쓰지 맙시다. 라고 해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클라이언트인 거죠. 영어로 클라이언트는 번역하면 고객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텐데 고객하면 너무 또 우리 비즈니스에서 또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해서 그런 이제 상담계에서는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담자라고 번역한 거죠. 상담을 오는 분들, 그래서 내담자. 그래서 왜 페이션트란 말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문제 아동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바로 스스로 여기 와서는 고객 대접을 받아야 되는,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기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 자기의 억눌린 감정을 꺼내야 되는 고객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로저스가 벌렸던 카운슬링 무브먼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카운슬링 무브먼트. 자, 그러면 사이코테라피, 정신치료 혹은 심리치료 그리고 카운슬링, 상담 뭐가 다른 걸까요? 제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칼 로저스가 이런 단어를 쓰니까 카운슬링이 뭐예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제목의 책도 냈고 상담이요. 상담은 클라이언트 센터드 테라피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객 중심 치료 이런 뜻이겠죠. 고객 중심 치료. 고객이 중심이 되는 치료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누가 중심이었어요? 닥터가 중심이었습니다. 테라피스트가 중심이었습니다. 국내 이제 상담 우리 학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아니라 내담자로 부르면서 실제로 내담자가 우리가 고객하면 고객은 왕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담자가 왕이라고 느끼면서 상담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이 상담 무브먼트에는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의사가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고문고문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고객은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스토리의 주체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전문가는 옆에서 조력하는, 상담사는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고객이고 내담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아동들이 만약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아동이요, 네가 이 세션의 주인공이야. 앞으로 나 환자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클라이언트야. 이런 반응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의사를 만나거나 치료사 선생님을 만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눕히잖아요. 옛날에 정신분석도 사실 거의 반쯤 누워서 했습니다. 카우치라고 하죠. 소파에 거의 누워서 했어요. 마치 체면 거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이게 우리가 수술 때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되게 무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걸 맡겨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때 올라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좀 새로운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상담은 오히려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를 제공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뭐 내담자라고 얘기하니까 상관이 없었겠지만 내담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그 시절, 치료에 오는 아이들은 다 은맥이 지고 나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처치를 받아야 되는 환자야라고 하는 자세였다가 훨씬 더 서비스의 주체성이 강조된 경험이 바로 상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동은 늘 문제 있는 존재, 수동적인 존재, 때로는 부차적인 존재로 살았잖아요.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을 때가 굉장히 많았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마치 성인의 부속이고 부모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상담을 처음 이야기했던 이 로저스가 염두에 뒀던 치유란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칼 로저스는 늘 조건에 따라서 내 존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때로는 막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또 땅 끝까지 꺼지기도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양육 환경을 지닌 아동기를 거친 성인들이, 이 로저스는 이제 아동만 상담한 게 아니죠. 뭐 청소년만 상담한 게 아니죠. 나중에 성인들을 상담하는데 이미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아동기의 조건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미 40대, 50대인데요. 여전히 이런 조건부적인 자기 존재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상담 서비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보통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조건부적으로 받아들였던 이들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 내 존재를 인정받았으면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이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또래에게도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하고요. 또래에게도 또 따돌린 경험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느꼈고, 또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관계를 잘 못 가진 경우도 많아요. 그 앞에 가서 눈도 잘 못 마주칩니다. 부모님에게 항상 내가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 상사 눈도 잘 못 마주칩니다. 그렇게 되는 분들은 내가 분명히 내 있는 모습 그대로는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 정도 성과 갖고는, 이 정도 성적 갖고는 선생님이 날 안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사회생활 내내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뭘까요? 그게 바로 상담사의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굉장히 조건부적인 자기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딱 하나인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는 너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아줄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로 너에게 F학점 안 줘. F학점은 많아. B학점도 안 줘. 너는 항상 여기서 A학점을 받을 거야. 라고 다 받아주는 환경이 제공될 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내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존재감으로부터 회복되는 일들을 바로 이 상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봤던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한테만은 그럴 필요 없어. 조건부적으로 그동안 수용됐었지. 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가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느낄 때는 너를 그냥 처절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았지. 여기서 나한테 그런 거 실험해 볼 필요 없어.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너는 수용될 거야 라고 하는 경험을 처음에는 이제 구두로 해도 그걸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사와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분들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자각하고 그걸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끔 여러분 그 아동 상담에 보면 아주 과격한 과잉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치료실에 들어왔는데 놀이치료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놀잇감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막 무너뜨리고 막 좀 비싼 건데 막 던져서 깨질 것 같고 막 이러면 어떤 상담사라도 막 이를 그냥 막 좀 제지하고 싶고 야야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나쁜 아이야. 너 이게 물어낼 거야. 너 니네 엄마한테 얘기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때로는 한 번도 자기의 공격성을 드러내지 못한 아이에게 금지당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당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가요? 바로 상담 공간이. 그래서 상담은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수용되는 경험을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셀프 월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존재지? 근데 혹시 내가 조건부로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어쩌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문제 아동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때로는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또 가혹하게 처벌도 받은 적이 있는 그런 환경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때는 프라블럼 차일드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때로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가 전혀 없어. 나는 무가치해. 제가 제일 듣기 좀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쓰레기예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는 가치로 따지면 가장 바닥 아닙니까? 버려지는 물건을 쓰레기라고 하는데 남들한테도 쓰레기라는 욕을 할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가 제로입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너무 무가치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중년의 여성인데 내가 이제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 뭐 군대 가고 다 이제 애들이 이제 시집장 가면 되는데 내가 갑자기 너무너무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 남들에게 희생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부모님을 위해서 산 것 같고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부모님 하라고 해서 했고요. 내가 가기 싫은 대학인데 부모님 가라고 해서 갔고요. 남편을 만난 것도 그런 겁니다. 남편을 내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 다 포기했고요. 내가 다 희생했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내가 성공시키고 내가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났더니 다들 떠나가는 것 같고 말이죠. 이제는 뭐 할 게 없어 내가.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아왔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가치감에 대해서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느끼고 내 존재를 받아들이는 일부터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연민을 통해서라도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지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도 내가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가 가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상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에 들어오면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고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에 또 가장 중요한 힐링의 자원이 바로 네 번째 라멘테이션, 애도입니다. 자, 이 애도에 대한 얘기도 잠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갓난아이가 왜 울까요? 의학적 설명은요, 응애 하고 울어야지 안 울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막 안 울면 엉덩이를 꼬집습니다. 왠지 아세요? 응애 하고 울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수중호흡에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제 공기호흡을 이제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울어야 된대요. 좋은 설명이더라고요. 예. 아이가 좀 크면 어떨까요? 좀 크면 그래도 울 일이 생기겠죠?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 가서 애가 막 울음을 터뜨려요. 얘가 왜 울까? 문제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예. 조직에 부적응하나? 유치원이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사실 건강함의 상징이에요. 예. 우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울음을 통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표현 수단인데, 울기 시작하면 한 유치원만 가면 바로 제재 들어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 왜 울어? 응? 너 무슨 문제 있니? 예, 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갓난아기 때나 영아기 때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지시사항을 듣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울지 마. 울음 끊쳐. 뚝. 그러고 막 3시 동안 끊쳐. 그러고 막 네가 애야 울게? 보면 3살이에요. 애야. 근데 우리가 한 3살만 돼도 울지 말라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울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죠? 네, 성인들이. 자, 물질 성분을 연구하는 그 화학자들이 눈물을 분석합니다. 성분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양파 썰다가 보면 눈물 막 나죠. 그 눈물이랑 때로는 우리가 막 슬플 때도 눈물이 나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감격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눈물이 나고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런 감정 상태로 인해서 이렇게 촉발돼서 흘리는 눈물이 성분에 좀 차이점이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샘이 자극돼서 그냥 그 음식물 때문에 나는 눈물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분이 다르다는 건 뭘까요? 우리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떤 때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지?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 상처나 비탄 중에 흐르는 눈물이 때로는 여러 사람과 함께 흘리면 좋겠지만 혼자 흘리는 눈물이라도 체내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밖으로 방출하는, 축적되어 있는 나쁜 화학 성분을 제거해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체내 현상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우리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그런 어떤 자연적인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눈물이 영혼에 정화작용을 한다, 카타르시스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본 거죠. 자, 여러분 여성과 남성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좀 오래 살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어떤 문화권에 있는지 여성이 더 위지 남성이 위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울음과 관련해서도 보통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성들보다 여성이 한 5배가량 많이 운대요. 남성이 한 번 남몰래 울 때, 남성은 남 앞에서 절대 안 울죠. 아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이. 여성은 5번 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체내에 어떤 그런 나쁜 성분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학적인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울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슬플 때도 울음이 나고 감격할 때도 울음이 나는 건 뭐지? 우리가 너무 상반된 두 가지 감정 경험에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설명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정신분석연구소의 조셉 와이즈라고 하는 정신분석가입니다.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글을 하나 쓰는데 아주 짧은 글이에요. 한 서너 페이지밖에 안 되는 글인데 Crying at the Happy Ending이라는 글을 씁니다. 해피엔딩에서의 울음. 그 글을 읽어보면 어린 시절에 자기 할머니를 이렇게 관찰한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슬픈 영화를 보는데 중간에 슬픈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안 울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막 참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그랬더니
자막 올라가는데 그때서 손수건 꺼내갖고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훌쩍훌쩍. 예. 그럼 이상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구나. 산통을 경험하고 있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아기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울지 못합니다. 산모가.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썼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동계올림픽 가서 카나다에 가서.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포즈가 끝난 다음에 연기가 끝나면서 들어오면서 눈물이 그냥 빵 터져요. 막 박수 갈채 받으면서 막 그냥 인형을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격의 눈물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아직은 금메달 안 땄어요. 그냥 끝나기만 한 거지 금메달 안 땄어요. 그럼 감격의 눈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뭐 천하의 강심장 김연아 선수도 울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왜 울었냐고 물었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갑자기 뻥 터졌다 그래요. 자, 조셉 와이즈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안전감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울지 못한다는 거죠. 안전하다고 하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눈물이 뻥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울었던 거는요. 끝났기 때문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메달 딴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마 중간에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울지 못했던 거죠. 왜요?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끝나지 않았고요. 안전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언제 울 수 있느냐. 안전한 대상을 만나고 안전한 공간에 우리가 처했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 아들과 겪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둘째가 이제 그 아들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유치원 때 아빠와 함께하는 가을 소풍 뭐 이런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아내가 언제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짜 빼놓으라고. 그래서 토요일인데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제 갔죠. 제가 이제 일산에 살 때인데 정발산이라고 이렇게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갔는데 보니까 아니 저희 집만 아빠만 오고 이게 온 가족이 다 오는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아니 아버지는 꼭 오라 그런 건데 우리 아내가 잘못 알아갖고 저만 보낸 거예요. 남들 보니까 다 여러 식구가 왔고 보니까 여러 식구가 와야지 이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많더라고요. 게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다 자기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 누나도 뭐 딸도 뭐 어디 가고 뭐 애엄마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해야 되겠어. 보니까 이제 이게 코너마다 이제 산을 올라가면서 무슨 뭐 작품을 만들고 뭐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뭐 솔방울로 무슨 뭐 집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 내 식구가 하면 더 빨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절 도와주지도 않고 막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아빠랑 같이 하자 그래도 아빠 혼자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코너마다 다음에는 막 낙엽을 붙이는 거고 막 힘들게 올라가는데 남들은 뭐 다 여러 식구가 하는데 난 혼자 하느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 아들은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뭐 코너가 한 몇 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팔각정에 모여서 뭐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올라가는데 우리 아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까 그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야 우리 아들 못 봤니? 그랬더니 아까 헤어졌는데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 일산의 모든 유치원이 그날 다 온 것 같더라고요. 소풍을. 아니 큰일 났어요. 나 이거 이제 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막 그냥 막 하얗더라고 머리가 막. 또 집에 가서 야단 맞을 생각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래갖고 근데 팔각정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거기 유치원 선생님이 내가 아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막 오래요 저보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미 팔각정 안에서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대요. 올라와 버려요. 막 이렇게 조용히 하고 올라와 버려요. 올라가 봤더니 팔각정에서 다 끝난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아마 창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뱃노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장구를 치면서 뭐 어이야 디야 뭐 이런 어떤 뱃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다들 열심히 따라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 뱃노래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앞에서 탁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어이야 디야 하면서 뭐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제 귀엽다고 생각하셨는지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아내가 그 성악을 공부한 거를 알아요. 그래서 엄마 닮아서 노래를 참 열심히 한다는 둥. 그래서 뭐 너무 다행이잖아요. 애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제 얼마나 열심히 하면 뒤에서 보자고 해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목소리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아들이 저를 탁 뒤로 돌아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팔각정 안에 그래도 한 못해도 한 20명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목소리를 그냥 뻥 터뜨리면서 으앙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저도 너무 놀랐고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막 가가지고 아이를 번쩍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너 아빠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러는구나. 이제 저랑 헤어지고 막 못 찾고 막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야단 안 치실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우악 더 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빨리 다가가서 이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저는 조셉 와이즈가 생각났습니다. 이 아이가 엄청나게 무서웠던 거예요. 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해피엔딩이 아니니까. 아직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아직 못 만났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봤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참았던 눈물이 폭발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눈물입니다. 저는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그냥 너 어디 갔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제가 다행히 조셉 와이즈를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아우 미안해 놀랐지 무서웠지 아빠가 잊어버려서 무서웠지 미안해 아빠가 너무 열심히 프로젝트 하느라고 너를 놓쳤어. 그래서 내가 가끔 저는 상담을 20년 넘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듣고 이해하고 또 때로는 뭐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눈물을 터뜨렸던 것처럼 내담자가 제 앞에서 참았던 때로는 20년, 30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둬야지 너무 힘들어라고 할 때 갑자기 내가 내 몸이 갑자기 이렇게 막 공중부양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치유는 그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저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울음을 터뜨릴 수 있던 건 아빠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치유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눈물을 충분히 흘릴 수 있도록 안전한 대상이 되어주면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자를 만나는 순간일 수 있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치유를 제공하고 그들을 살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미 힐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미러링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존재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나한테만큼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줄 거야. 괜찮아.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케이. 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이 그동안 없어서요.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는 이렇게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아마 여러분과 함께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치유하는 인간이란 저는 안전하게 울 수 없는 이들에게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누구라도 아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품을 제공하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함께 울고 공감하고 수용해 준다면 여러분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담학 학위가 있거나 자격증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누구나
치유하는 이가 될 수 있고 치유하는 인간으로 치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예전에 러시아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강연하는데 러시아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러시아 말도 모르는데 제가 한국말로 강연하면 바로 그냥 옆에서 고려인 분들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잘 마쳤어요. 그때도 공감에 대한 강의를 하고 또 애도에 대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러시아 분이 한 번 저 찾아왔어요. 러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칭찬이 뭔지 아니에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당신의 품에 안겨서 당신의 옷깃에 내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최고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당신의 옷깃에 내가 당신 품에 안겨 당신의 옷깃에 내 눈물을 꺼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뭐 제가 한 강연이 자기의 어떤 문화적 컨텍스트도 잘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뭐 어느 문화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하는 인간으로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면 제 맨 마지막에 내 품에서 실컷 울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을 꼭 한 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면 좋겠습니다. 야 친구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야 아들아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정신 바짝 차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너 왜 남자는 울으면 안 되냐.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 품에서는 실컷 울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6시간 동안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점점점 힐링의 나라로 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조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